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제가 33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있자 저희 부모님이 만나라고 성화를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 파혼을 결심하게 된 남친입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위로 오빠 둘 모두 결혼한 지 꽤 되었거든요. 부모님 나이도 꽤 있으시고 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시집가라고 하도 애를 태우시니 그 성화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저의 절친 두 명도 아직 미혼이라 쿵짝이 잘 맞아서 외롭지도 않았고 직장도 짱짱하고 부모님 집에서 편히 밥아도 먹고 차곡차곡 적금 통장 불려가며 한창 재미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별로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혼인 회사 언니들 보면 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짐짝인 것 마냥 빨리 결혼을 보내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전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 중이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누군가 돌봐드려야 했고 솔직히 두 오빠들이 있어도 믿음이 가지 않아서 최대한 부모님 곁에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집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노력은 해봐야죠. 사실 그동안 부모님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들은 다 좋았어요.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의 남친이었습니다. 남친은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사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사귀다가 자연스럽게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미 양가 어른들께서는 결혼을 서두르셔서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남친이 계모임 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계원이 모두 12명이라고 했는데 참석한 숫자는 10명 정도 되어 보였죠. 같은 회사, 같은 기술직들끼리 하는 계모임이었습니다. 결혼한 계원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었기에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이라서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첫인사하는 자리라서 나름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친 따라갔어요. 다들 미리 와서 저희 커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부부가 동반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결혼을 다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반갑게들 맞이해 주시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니 보기 좋았죠. 여자들끼리도 통성명하고 결혼 축하도 미리 받고 저희 커플이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2차를 호프집으로 이동했고 2차부터가 이 개모임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총무인 듯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면서 절대 빠지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멋모르고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오늘은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 봐달라고 개원분들에게 말을 해서 도대체 몇 차까지 가길래 그러나 하고 옆에 있는 기혼인 와이프 한 분께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적당히 2차 중간에 빠져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세고 술 마신다고 하면서 적당히 집에 가래요. 더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저랑 함께 가자고 약속했어요. 결혼할 남친 계모임에 처음 신고식한 자리에서 눈치 없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커플을 가운데 앉혀두고 어떻게 만났는지, 학교는 어디에 나왔는지, 결혼은 정말 하는 건 맞냐고 등등. 농담 섞어가며 재미나게 질문들을 해주고 답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술 기운도 조금 돌았는지 술에 약한 남친은 얼큰하게 취한 듯 했어요. 남친은 맥주 500cc 반잔만 마셔도 취해서 쓰러져 자는 사람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개원 친구분들이 결혼 앞두고 축하주는 마셔야 한다면서 자꾸 권해서 소맥을 컵 2잔이나 마시게 하더라고요. 남친이 꽤 걱정이 됐어요. 저는 워낙 술에 강해서 웬만해서는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쯤 되자 돌아보니 함께 분위기 봐서 빠져나가자던 개원 와이프는 어느새 이미 가고 없었고 대충 남자들끼리 술 마시려고 하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술이 약해서 이만 함께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일어날 참인데 총무분 한 분이랑 모두들
절대 안 된다며 오늘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 주인공이 벌써 빠지냐며 앙고 없는 찐빵이라면서 도망치지 말라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남친은 이미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놔두고 혼자 일어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있다가 적당한 때를 봐서 남친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마시는 척 하면서도 얼른 술을 다른 잔에 버려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개원 중 한 명이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남친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온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은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는데 왜 세 번째 여성분은 아니냐며 남친에게 그동안 솔로로 오랫동안 있더니 여자 보는 눈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랐어요. 개모임에 처음 인사를 하러 온 결혼한 친구 약혼녀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술이 거하게 취했어도 그렇지 조금 불쾌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의 연애사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리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에 있는 개원들이 하하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제가 남친 만나기 전에 몇 번 만났냐 등 아주 디테일하게 절 취재하듯이 질문을 해대는 거였어요.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면 다들 망나니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좋은 꼴 못 보겠다 싶어서 남친에게 가자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저것 봐 하면서 토라져서 간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테이블을 치면서 박장대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다니요. 기분이 팍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여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친 회사 동료 친구들인데 참자고 생각했죠. 처음에 그렇게 했어도 재미나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고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 했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놀라고 하고 지금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들어봤더니 이미 다른 와이프들은 가고 없었습니다. 남친이 술에 취해서 가수면 상태인데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부축하다시피 하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걸 도와주지는 않고서 계속 웃으면서 천하장사라면서 남친이 결혼하게 되면 맥도 못 추리겠다고 큰일이라고 넘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저 들리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개원 중 한 사람이 아, 이거 얼굴은 못생겼는데 힘은 장사네 라고 했어요. 갑자기 열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친을 부축해 가고 있다가 냅다 던져버리고 돌아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얼굴 못생겼다라는 말인데 너 오늘 잘 만났다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자식이야 방금 입 놀린 놈이? 했더니 순간 멈칫하더니 난데요? 왜요? 하면서 재밌다는 듯이 손 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있는 물컵과 먹다 남은 맥주잔을 들고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입을 돌려? 야! 술 좀 깨! 그리고 술 취해서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남친 사진을 찍어서 남친 어머니에게 보내서 망나니 아들 여기 있으니 챙겨가세요 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 일어나자 아닌데? 농담으로 한 건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며 자기네들끼리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집 사장한테 500cc 여러 잔과 얼음을 왕창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열불나서 한 잔 해야겠다고요. 그리고는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한번 박자고 남친 포함해서 몇 분에게 술 취한 모습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제 태도에 어리벙벙한 상태로 쳐다보더라고요. 술 깨라고 얼음 섞은 맥주잔 3개를 다 부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에 드냐? 그래, 생긴 대로 해주니까 좋냐? 니네들 각오해라. 내일까지 내 기분 안 풀어지면 너네 회사 게시판 폭발시킬 테니까 각오해.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전 늦은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으신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여러 통을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봤지만 전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음 인사하러 온 동료 친구의 약혼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수준 낮은 건지, 아니면 남친이 나와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쇼를 한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사과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왔는지, 남친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까지 퍼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난다면서, 아마도 친구들이 농담 삼아 그랬겠지. 네가 참 심했더라. 못생겼다면 어때서? 네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자격지심에 난리까지 피웠냐? 그래, 너도 알고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인 똑같은 놈이네. 망나니 같은 네 친구들 보니까 앞날이 훤하다. 너도 결국 같은 놈이었어.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 이래서 결혼은 서두르는 게 아닌 거야. 내 인생 망할 뻔했어. 그래,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난 앞으로 너 볼 일 없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연락도 오지 않더군요. 인성이 빠았으니 회사 동료 친구란 것들도 막대 먹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여차저차해서 파혼한다고 했어요. 다시는 결혼 말 꺼내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날에도 아무도 사과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오전에 제가 말한 대로 남친 회사 지정 홈페이지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런 똥 같은 사원들을 둔 똥 같은 회사가 이런 기업 문화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각성해라. 술 많이 먹은 걸로 시작해서 여자 외모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똥 같은 회사의 기업 문화의 실태를 고발한다. 술 취해서 해롱해롱한 상태의 남친과 망나니 친구들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니 제 전화에 불이 났는데 절대 받지 않았죠.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 받지 말라고 했고 당분간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남친이랑 개모임 친구들이 함께 오더군요.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실수했다고요. 당신들이 술김에 실수한 걸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뒤돌아서 욕할 사람들이네. 어디다 술 먹은 핑계를 대시는 거죠? 지점장 오시라고 하세요. 당신들 혼낼 수 있는 사람 모시고 오라고요.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했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내 입만 아프니 너네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원 교육 잘 시키겠다는 말을 직접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습게도 지점장은 끝까지 와서 사과하지 않더군요. 보수적인 갑갑한 기업에서 지점장이 직접 와서 사과할 리는 없죠. 그 일로 오히려 저는 진상짓하는 남친의 약혼녀로 남친의 회사에 알려진 모양입니다. 썩어 빠진 회사의 기업 문화가 윗물이 잘못되니 아랫물도 따라 썩는 것 아니겠어요? 기껏 부장인지 누군지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불쾌했습니다.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한 걸 가지고 게시판을 불나게 했다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뻔했습니다. 남친은 얼마나 회사에서 상사들에게 여친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이런 불상사를 만드냐고 혼쭐 났겠죠.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못 이기는 척 게시판에 글을 내렸습니다. 안 됐다 남친아. 그러게 말을 잘했어야지. 자격지심이니 피해의식이니. 앞으로 네 입맛에 맞는 여친 만나면 말 이쁘게 해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혼할 뻔한 남친과의 파혼한 스토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말 제 인생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멋진 부모님의 사랑 아래 행복하게 자란 딸이에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셨고 아버지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신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고 저를 한 번도 다그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순수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검사 출신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셨고
정말 시간을 낭비한 적 없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생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더 진정성 있게 삶을 대한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자란 게 저에게 큰 축복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단란한 삶을 보내고 있었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작은 삼촌이 일을 내신 겁니다. 40살까지 무직의 백수였고 근근히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는 삼촌께서 큰 소송 일에 말리신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걸 퍼주는 삼촌께서는 아무 의심 없이 한 건에 100만 원을 준다는 어떤 사람의 제안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고 삼촌은 억울하게 고소를 받게 된 거죠. 검사 출신인 아빠는 그런 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중지한 채 거의 1년간 삼촌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삼촌 앞으로 되어 있던 빚들도 일단 아빠 돈으로 갚고 급한 불을 껐어요. 하지만 재판이라는 게 며칠 몇 달 만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급해 하셨죠. 삼촌이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구치소 안에서 하루를 버티는 걸 힘들어해서 약을 먹으며 겨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언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징역형이 떨어지자 아빠는 바로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검사 측에서 항소를 했고 그렇게 삼촌은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죄 없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재판에서 삼촌의 무죄가 밝혀졌고 명의 관련한 처벌만 받게 되었어요. 삼촌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저희 집은 이미 많이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거의 몇 년간 수입이 없다시피 살았고 아빠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건강 쪽에 큰 이상이 생겼어요. 복부에서 큰 종기 수백 개가 발견되었거든요. 레이저로 지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복부를 열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른 부위에 암이 발견되어 아버지는 모든 일을 접은 겁니다. 검사로 활동하실 때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셔서 한번 쓰러지셨고 그 후에 변호사로 전향하신 거거든요. 변호사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삼촌이 그렇게 되고 난 후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죠. 수술을 다 끝내고 항암 치료까지 끝낸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그전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1분 2초가 아까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침대에 눕기 전까지 지쳐 쓰러져 일을 하셨지만 삼촌의 사건 발생과 아빠의 암 치유 후 가치관이 바뀐 거였지요.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짝 어깨에 짐을 내려두고 자연과 함께 지내자고요. 그런 아버지가 하루는 저를 부른 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연아, 아빠 삼촌이랑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려고 한다. 수연이 이제 대학 가고 다 컸으니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도 괜찮지?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살고 방학 기간에는 내려와 있으면 되고 수연이도 알다시피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삼촌도 이제는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서 삶을 안정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네 엄마도 예전부터 기농기농거리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했기에 지금이 딱 맞는 시기인 것 같다 라며 기농을 선포하신 겁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가 농부가 되기로 결심하신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틈도 없이 농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나는 자취하면 되고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저를 빼고 강원도 시골로 내려가 터를 잡았어요. 외할머니가 사셨던 빈집을 허물고 그 위에 집을 올리고 앞에 있던 텃밭과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시작한 거죠. 농업 조합원이 되고 아버지는 완전히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더럽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일들을 다루며 누군가를 변호하고 또 누군가를 감옥에 넣어야 하는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내 옷을 입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흐르는 겨울 소리에 귀를 막히고
노랗게 익은 벼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작물을 돌보는 일은 나의 마음을 충만하다 못해 날아가게 만든다며 제게 시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셨고요. 엄마는 워낙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셔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 영어를 알려주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저도 참 좋았죠. 그 와중에 동네 사람들이 법적으로 자문할 게 있으면 아빠를 바로 찾아갔으니 귀농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삼촌도 처음에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달고 살고 귀농을 해도 자꾸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아빠의 도움 덕에 다행히 귀농 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며 유학 교육과인 제 전공을 살려 미래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유치원에 실습도 가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에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강남역에서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제게 갑자기 번호를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 강남역에는 그냥 권력 있고 여자 쉽게 보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이놈도 그중 한 무리겠구나 생각해서 번호를 안 줬죠. 그렇게 무한한 상황을 피하고 그 사건이 생긴 다음 주쯤 봉사활동을 갔는데 제 번호를 물어본 그 남자가 있는 겁니다. 보육원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애들 귀저귀를 벅벅 빨고 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강남역에서 본 그 남자가 맞나 싶었고 놀랐죠.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봤구나 하고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마주치기가 창피해서 몸을 돌려서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등을 톡톡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강남역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갑자기 앞뒤도 없이 번호 물어봐서 많이 당황했죠. 나도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네요. 진짜 신기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여기 정기봉사 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봉사한 지 몇 년 됐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무한하게 거절했죠. 이런 곳에서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네요. 저는 단순히 번호만 따는 그냥 날티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정성 있고 좋은 일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날 죄송합니다. 친하게 지내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아마 앞으로 쭉 여기서 봉사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고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지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후에 들은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같이 일했던 봉사자분께서 슬쩍 말해 주시더라고요.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아주 땡 잡았네. 저 남자 청담동에 건물이 몇 개가 있고 또 장난이 아닌 어마어마한 재단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재단 이름으로 여기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갈 곳 없는 아이들 쉼터도 만들었고 사람도 좋아. 수연이가 참 착하고 이쁘고 참하니까 저런 잘난 남자도 만나는구만. 대충 잘 산다는 것은 눈치챘는데 청담동에 건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티내지 않고 사는 남자친구가 신기하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를 더 알고 싶고 시간이 지나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도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 임용 시험에 붙게 되었고 직장을 다니며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오갔죠. 저는 아빠에게 남자친구도 소개할 겸 결혼 허락도 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아빠한테 데려갔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한 저와 남자친구는 가져온 홍삼 보따리를 엄마에게 건넨 뒤 인사를 드렸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본 엄마 삼촌은 어디서 이런 야무진 아이를 데려왔냐고 하면서 제 엉덩이를 팡팡 쳤어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 생각하고 있다.
엄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일단 몇 번 여기 와서 남자친구 얼굴 도장 찍어놓고 다음 달에 아빠한테 말하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 좀 아빠한테 말해줘. 삼촌한테도 말해서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놓으라고.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는 알겠다고 건실하게 생기고 예의 바른 것 같아서 엄마는 바로 사윗감으로 합격이라고 말한 뒤 저를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남자친구 얼굴을 본 뒤 시큰둥하게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서 할 일을 하셨어요. 1시간 정도 흐른 뒤에 하우스 안에서 각종 작물들을 따와 남자친구와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마당에 세팅해 주셨었죠. 그리고 아빠는 우리 딸과 연애하는 아이인가? 딸이 한 번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도 오늘딸 남자친구 얼굴을 처음 보네. 이왕 사귀는 거 서로 잘 이쁘게 사귀고 존중해주게 하면서 고기를 구워서 저희 접시에 올려주셨죠. 그렇게 나름 달랄한 시간을 보내고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전 아빠가 저를 몰래 부르는 겁니다. 딸, 아빠는 딸이 누구랑 사귀는지 신경은 안 쓴다만 저 남자는 사윗감으로 안 된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빠가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서 남들이 못 느끼는 그런 촉이 있거든. 그런데 저놈은 영 아니야. 그동안 사건 다루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치고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과 느낌이 너무 비슷해. 얼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우리 딸 결혼까지는 아빠가 참견하고 싶다. 아빠의 이기적인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봐. 라고 하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죠. 아니, 내 남자친구가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반항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빠, 왜 말을 그렇게 해?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아니지. 만약 내가 시댁에서 그런 취급받으면 아빠 마음 어떻겠어? 마찬가지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연애만 하라고?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랑 같은 거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선택한 남잔데 그런 남자가 아빠한테 무시받는 상황은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라고 말을 했고 저도 아빠도 조금은 어색함 속에 그렇게 신경전을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저는 아빠에게 그렇게 말한 게 내내 후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남자랑 꼭 결혼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접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 몰래 따로 고향에 내려가서 몇 번 아빠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지만 그때마다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무진장 화를 내며 무작정 그냥 안 된다고 하면서 그놈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죠. 결혼 관련 문제로 아빠랑 정말 크게 싸우고 엄마가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소가리를 하던 중 우울증까지 걸려 그동안 좋아했던 유치원 선생님 일도 휴직하고 거의 몇 달 동안 집안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클지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알아누우니 아빠도 한풀 잡았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해서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동안 아빠가 무작정 반대하고 고집만 피워서 미안하다. 우리 딸 하고 싶은 결혼하고 아빠가 최대한 지원해주마.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싹 나은 듯 했습니다. 평생 부모님 말 거역한 적 없이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하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하고 행복해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남자친구와 내려가 아빠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의 존재를 너무나 환영했어요. 사실 아빠가 결혼 조건으로 내세운 건 자기 예전의 검사 직업을 알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빠는 검사 시절 너무 힘든 것도 있었고 또 직업을 말하면 상대 쪽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법조계 일하시다가 귀농하셔서 농사한다고만 아빠의 직업을 설명드렸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발과 집안답게 한 끼당 10만 원이 넘는 한식 코스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세상에 한식이라고는 그냥 집에서 양푼 냄비에 밥 넣고 참기름 넣은 다음 총각 영울무김치 넣어서 비벼 먹는 게 끝이었는데 이런 고급 식당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삼촌까지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 상견례장에 도착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사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눈을 뗄 수 없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선글라스를 낀 뒤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허벅지를 툭 친 뒤 제발 표정을 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아빠는 계속 갸우뚱하며 뭔가를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곤란했어요. 하지만 아빠 삼촌이 자꾸 분위기를 띄우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 칭찬을 해서 상견례는 무사히 진행되는 듯 했어요. 잠깐 예비 시아버지께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하신 뒤 자리를 비우셨고 아빠도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한 뒤 밖으로 나가셨어요.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상견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의 얼굴이 너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잠깐 나와보라고요. 조금 곤란했죠. 왜 그러냐고 말을 했지만 아빠는 손짓을 하며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사이비 종교 대표이사 사기꾼 알지? 아빠가 그거 검사할 때 맡았던 것도 알지? 중간에 압박에 의해서 담당 검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아빠가 그 사건 계속 파고들었잖아. 네 시아버지라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인 것 너 알고 있었어? 알고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야? 아니, 아빠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어? 아니, 확실한 거야? 대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빠, 왜 그래, 아까부터? 라고 하자 아빠는 제게 신분증 하나를 주는 겁니다. 아빠가 화장실 가기 전에 바깥 사돈 외투에 손 넣어서 지갑을 뺀 거야. 거기에 있던 신분증이고. 이거 위조된 거 알고 있니? 방금 검사 후배 시켜서 조사해 보니까 아예 없는 사람으로 나오더라. 평소에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너 모르겠어?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내가 그 지갑 안에 있던 나머지 개인정보 조사해 보니까 저 사람 그 사기꾼 맞아. 저놈 아들 명의로 여태껏 평범한 사람들 돈 뺏은 거 전부 돌려받고 이미지 세탁한다고 봉사하는 거야. 저놈 집안이 세운 보육원 센터 어떤 곳인 줄 아니? 자기네 종교 신도들 속이는 거야. 부모 없고 버려진 애들 시켜먹기 좋으니까 봉사라는 명목으로 주로 끔찍한 일을 벌인다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들 종교 위에서 못하는 짓도 없어. 몇 년 전까지 수배자였던 저놈이 법관 놈들한테 얼마나 뇌물을 먹인 건지 수백억을 사기치고도 풀려났다. 바깥 사돈, 아니 저놈 눈 아파서 선글라스 낀 게 아니라 신분 속이려고 선글라스 낀 거일 수도 있어. 내가 법조계 쪽에 일했다는 것을 하니까 정체를 숨기려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랬지 느낌이 안 좋다고. 너 저놈 집안에 시집가면 평생 저 사이코 사이비 사람들한테 네 인생 다 뺏긴다. 당장 엄마랑 삼촌 데리고 나와. 절대 결혼 허락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빠가 보여준 신분증과 그리고 아빠 검사 후배가 보여준 시아버지 이름과 정보를 본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나 소름이 끼쳤고 신도들을 그냥 욕정풀이 대상으로 보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봉사한 것도 그게 다 집안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한 거라니 저는 믿을 수 없었고 충격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끌었고 상견례장에 들어가 엄마 삼촌을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는 당황해했고 엄마랑 삼촌도 뭐 하는 거야 자기야 상견례 중인데 왜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해. 진정하고 앉아봐. 왜 그러는 건데 정말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라고 하자 아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신경준 아니야? 내가 검사 출신인 건 몰랐지. 250억 사기 사건, 신도들 추행, 폭행, 총 관련 각종 범죄들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나였다고. 이유 없이 위쪽에서 내린 압력 때문에 다른 검사로 담당이 바뀌었고, 당신 그 범죄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 내가 그게 분하고 또 분해서 당신 뒷조사를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왼수를 이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냐? 당신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고 당신한테 당한 한 소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거의 정쟁에 나간 군인처럼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거의 몇 년간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런 사람을 배신자 취급하고 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인간관계까지 단절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순진한 척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지. 봉사는 이미지로 아들을 내세워 당신의 신도들한테 홍보하고 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이 정도까지만 말해도 내가 왜 딸과 아내를 데리고 상견례 장을 나가려고 하는지 눈치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소리쳤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은 눈이 뒤집혀서 당신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며 아빠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검사 짬밥으로 말하셨죠.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원치 않은 접촉을 할 경우 소송 가능한 거 모르냐고. 나도 검사 출신이라 빽 맞고 아는 사람 많아서 당신만큼 소송에서 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당장 그 손 떼라고 엄포를 했죠. 예비 시부는 씩씩거리면서 아빠를 노려보았고 옆에서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화들짝 놀랐어요. 결국 아빠는 저와 엄마 그리고 삼촌을 데리고 그 장소를 나왔고 엄마와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에 빠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왜 그렇게 아빠가 제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약간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남자친구의 행동들과 말들이 이제야 퍼즐 맞추듯이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사람들은 아버지를 신처럼 모신다 등등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런 이유였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시골로 내려가 엄마의 품에서 거의 열병을 앓다시피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빠는 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자기 검사 출신이니까 우리 딸한테 접근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우리 딸 건드리면 당신 집 쑥대밥 만들고 후배 검사들 불러서 조사하라고 하면 탈탈 털 수 있다고 하면서 경고를 했죠. 사실 아빠는 검사였지만 아무 힘이 없었고 실제로 탈탈 털리게 할 권력도 없었지만 어쨌든 예전 지위를 이용해서 저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게 통한 건지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 제게 연락도 안 했고 완전히 잠적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창고에서 파일을 가져와 기사 스크랩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곳에는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이 얼굴이 박혀 있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아빠 말을 들을 걸 내가 괜히 고집피어서 부모님 속상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창피했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빠는 아니라고, 그냥 아빠가 너무 쎄한 느낌이 들어서 무작정 반대했는데 다행히도 그 느낌이 들어 맞았다고. 앞으로는 상대방 쪽 집안을 면밀히 살핀 후에 의심할 거 다 하고 그 후에도 신뢰감을 줄 때 결혼을 결심하라면서 제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생각을 많이 받고 자라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사람 의심을 안 했는데 그게 독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으로 날이 서 있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뒤통수 맞는 일도 적어지고 뭐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초월성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이런 놈도 만나봤는데 그 놈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나? 나를 생선 발라먹듯이 발라먹을 놈이 있다면 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하면서요. 아무튼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론 다행히 결혼까지 가지 않았고 아빠로 인해 구사일생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거역하지 못할 것 같네요. 처음 해본 반항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무튼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고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냥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순간이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뭐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해질 것도 아니지만요. 저처럼 순수하고 사람 좋아하고 모든 걸 믿으면 이런 걸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말 안 들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결혼 직전 헬게이트에서 유턴시켜준 아빠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한동안 사람 무서워서 결혼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네요.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다 잊고 살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버리기 직전입니다. 구구절절 얘기하면 집안 사람 누가 알 것 같아 최대한 간결하게 써볼게요. 남편, 저 30대 초반 동갑으로 서로 사내에서 만났고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뭐 말 그대로 딱 반반 결혼했고요. 양가에게 받은 것 일절 없습니다. 집이 시댁과 차로 20분 거리이고요. 시댁과 굳이 가까운 곳으로 고른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취업까지 된 거였고, 남편은 원래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시댁은 직장과 가까운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 취업이 확정되고 이사를 한 거라더군요. 왕래가 편하도록 말이죠. 아무튼 이 사실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인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시모 때문인데 남편에게 말해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면 처음 결혼하고 한 달간은 저희 눈치를 보신 건지 한 번도 안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부부 퇴근 시간 비슷하게 항상 오십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아니면 퇴근해보니 집에서 TV 보고 계신 적도 있습니다. 시아버님까지는 안 오시고 항상 시어머니만 오십니다. 아침에 대충 밥 챙겨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놓기만 하고 출근을 하는데요. 시어머니 오신 날에 보면 설거지가 싹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저희 부부 위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에요. 항상 시어머니는 제게 말하죠. 우리 아들 아침을 왜 그리 부실하게 차려서 주느냐. 어쩜 싱크대에 밥그릇만 떡하니 있느냐. 냉장고에 보면 음식이 별로 없는데 또 그걸 접시에 덜어놓지도 않고 먹느냐. 말씀이 많으십니다. 아침은 그럴지 몰라도 나름 저녁은 성실하게 차려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요리 솜씨가 썩 좋지 않아 매번 집밥 백선생이든 아니면 네이버 요리법이든 보고 만들어 챙겨주기도 하는데 야근이 잦은 회사라 그러기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에만 반찬을 한 가지 만들어서 마른 반찬거리와 같이 내어주곤 하는데요. 아무튼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뭘 그리 보신 것인지 잔소리가 끊임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뾰루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맞벌이라 남편 밥 차리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나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맞벌이라도 아내가 할 도리는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밤늦게 퇴근을 해도 할 건 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신랑이가 있으면 묵묵히 듣던 남편은 그냥 엄마 빨리 집에 가 하면서 얼른 내보내기 바쁩니다. 제대로 변명도 해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서 싸운 적도 많고요.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싸울 때도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 단점이 확 보이네요. 아무튼 그러기를 한 석 달쯤 제가 참다 이러면 나 못 살 것 같다 말하니 엄마가 나이가 들어 그런 거니 저보고 이해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주일 중에 한 번이고 우리 야근하고 오는 날이면 금방 얼굴 보고 가버리시니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당신 중재하는 방법이냐고 펄펄 뛰며 난리를 쳐야 하는데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싸운 뒤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시모의 방문에 대해 매듭도 제대로 못 지은 상태가 됐고요. 시모는 여전히 찾아오고 그나마 남편이 말처럼 너무 바쁘고 야근이 많아져서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차츰 저희 부부 기다리다가 그냥 가신 것인지 오고 간 흔적, 그러니까 설거지나 주변 정리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점점 마주칠 일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는 휴대전화기로 문자며 전화며 업무 중이라고 끊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문자 내용은 부엌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시 읽고 계십니다. 아들 밥 주는 게 여전히 시원찮다더니 요즘 얼굴 보기 힘든데 일부러 피하느냐 라는 말까지 하시네요.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말이 있는데 그대로 문자 내용 써드릴게요. 한 달 전 보내신 거예요. 같이 맞벌이 하지만 생활하면서 내 아들 돈도 쓰지 않느냐. 그만큼 밥도 잘 챙겨 먹이고 내조도 잘해야 그게 여자고 며느리의 도리다. 애는 언제 낳을 것인지 네가 내조를 잘해야 아들을 낳을 거다. 다 그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들 낳는 게 내조 잘해서 돌아오는 복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까지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신다며 그때는 연락이 잠잠합니다. 주말까지 그랬으면 당장 집에서 뛰쳐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는 제가 못 참겠다는 것은 이렇게 집에 오시면서 뭔가 제 서랍이나 옷장 등을 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심증이긴 한데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깔끔하게 서랍 안을 정돈하는 걸 좋아해서 어지럽게 이 물건 저 물건 널브러지는 걸 보는 걸 싫어하죠. 물건 찾을 때 귀찮거든요. 근데 살짝 뭐랄까? 서랍 내 물건의 위치가 바뀐 느낌? 화장품 샘플 모아놓은 통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다던가 화장대 위 스킨로션 같은 기초 제품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제가 과민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옷장 안은 걸어놓은 외투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심지어 속옷 서랍까지도요. 그냥 어제 이 속옷이 위로 오게 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일렬로 정리해놓곤 하거든요. 물론 바쁠 때는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긴 하지만 말이 두서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과민한 건가요 너무? 부디 심증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 신경이 너무 곤두서고 이 의심을 느낄 때마다 머리끝까지 짜증이 치솟는 기분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건 위치가 바뀌는 것 같다 심증 얘기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를 잡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문자 목록 쫙 뽑아서 이혼하자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일단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 증세가 조금 나타나곤 하는데 요즘 자꾸 머리털이 더 빠지는 기분이에요. 이걸로 이혼하는 제가 결코 이상한 거 아니겠죠? 이혼하자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이 참 궁금하긴 하네요. 추가합니다. 출근하고 아침에 이것저것 정리한 후 확인해보니 많이들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보같이 왜 참느냐는 말씀이 많으시네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엄한 분이라 어른에게 절대 대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도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했네요. 이건 사회생활하면서도 계속 버릇처럼 그렇게 된 부분이라 아마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제가 가족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 이유로 이혼을 한다 하면 과연 주변인들이 뭐라고 할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치고 이혼 고민할 정도면 저도 꽤 벼랑 끝인가 봅니다. 번호 바꾸는 거 집에 드나드신 지 한 몇 주쯤 되었을 때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집안 난리 났었죠. 집안 사람 알아볼까봐 자세히 못 적어서 아마도 다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울며불며 들어눕고는 사람 심적으로 괴롭히시고 시아버지는 남편처럼 무뚝뚝한 스타일이라 저랑 부딪힐 일이 적었는데 그때만큼은 매섭게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보다 더 짜증났던 건 남편네 고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분에게 일주일 내내 전화가 왔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예의는 어디 팔아먹었냐고 억센 사투리로 이땡 저땡 욕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일이지요. 결정적으로 반년 동안 이를 참을 수 있었던 건 일주일에 한 번뿐인 방문에 주말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시고 연락조차 없으시니 제가 워낙 둔감한 성격이라 금세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본문에 있다시피 회사가 바빠 마주치지 못했고 문자, 전화로 괴롭힘을 당한 거지요. 이게 문자나 통화 같은 것으로 부딪혀야 하다 보니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고 보니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입니다.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혼 생각을 한 거고 몇몇 댓글에는 이혼까지는 아니고 한번 엎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길 시 이혼을 해라 말씀들 주시는데 한번 엎고 두고 볼까요? 마음이 이래저래 괴롭네요. 후기입니다. 몇 주 전 시모의 방문과 괴롭힘 때문에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해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꽤 오랜 시간 지나 글을 쓰게 되어서 이렇게나마 늦게라도 후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주신 분들의 충고도 꼼꼼히 읽었고요. 제가 많이 안일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네요. 저의 근황은 현재 신혼집을 나와 친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회사는 사표를 내고 이직 준비하고 있고요. 이쯤 얘기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의 의견을 몇 개 참고하여 남편에게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문자들과 통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사과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는 방문하시지 말라고 말해라. 당신이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면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당분간은 안방의 문을 잠궈두기로 했습니다. 또 아침은 서로 출근하느라 바쁜데 남편이 아침을 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회사에서 해결하든지 하자 했습니다. 남편 잠깐 좀 성을 내는가 싶더니 바로 수긍해줬습니다. 그렇게 문을 잠궈두고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전화에 불이 납니다. 딱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전화 받으니 비명부터 지르십니다. 방문을 잠가둔 거 무슨 의미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너희 집 와보니 안방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거 자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기분이 나쁘다며 펄펄 뛰시네요.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입을 열어야 하는데 덜덜덜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모가 제가 잠시 조용해지니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젠 전화를 끊어?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할 말이 정리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안방까지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너 살림 사는 게 영 시원찮으니 내가 확인하고 정리해줄 건 해준다는 건데 뭐가 불만이냐? 안방은 부부의 개인 공간이고 어머님이 확인해 보실 필요 없이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님이 우리 집 방문하실 때마다 제 물건 건드리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문 잠궜고요. 이 못된 것 같으니 지금 나를 도둑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냐? 내가 뭐 훔쳐가디? 도둑으로 모는 게 아니라 사생활을 자꾸 침해하시잖아요. 내 아들 집이고 가족인데 이게 뭐가 대수라고, 사생활이 어딨어?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시는 게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중도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수신 차단해버렸고요. 자꾸 전화 올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요. 그리고 일을 하려니 손도 덜덜 떨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퇴근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는 미묘한 표정이더군요. 자기가 잘 말해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고요. 그럼 이 전화는 어찌할 거냐 하니까 어차피 제 풀에 지쳐 그만두실 거라고. 남편은 저에게 위로하는 듯 말은 했지만 왠지 저에게도 불만이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식 같았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어머님이 거실 소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이 미친 것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기 시작하셨고요. 완전 난장판이었죠. 남편이 억지로 떼어내고 채신 없이 뭐하는 거냐 소리 지르고 어머니는 이땡 저땡 하며 욕을 하시고 저는 정신이 빠진 채로 현관문 앞에서 서 있었고요. 잠시 혼란이 진정되고 어머님이 얘기 좀 하자 하셔서 일단 안방에 들어가려고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안방 문고리 쪽 나무에 선명한 흠집이 있는 겁니다.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어머니가 문이 잠겨 있으니 칼로 어떻게든 열어보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지금 누가 잘못한 줄 알고 이혼을 하느냐고 하고 남편은 지금 제정신이냐며 저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싫어서 그 길로 나와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출근은 당연히 못했고요. 출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제 옷가지와 물건들을 캐리어에 챙기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었지만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큰 실망을 했고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이튿날 회사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 이혼하려고 한다. 이혼 서류 곧 보내줄 테니 확인해보고 재산 분할은 딱 반반 결혼했으니 반씩 가져가면 될 것 같다. 남편은 이제 결혼한 지 반년이다. 우리 엄마가 문제라면 내가 잘 중재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태도가 너무나 미지근하여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난 이제 당신을 믿고 싶지 않다. 그저께 내가 이혼하자 하니 당신이 되려 나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남편 하는 말이 네가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얘기하길래 화가 나서 욱해서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나는 더는 어머님의 사생활 침해가 끔찍하게 싫다. 반년 정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것 같다. 게다가 이 문제로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당신은 이 문제에서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만 갈라서자고 말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남편이 울며불며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더 굳건해지더라고요. 본래 저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직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경력을 채우고 경력직으로 이직할 생각이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튼 이직이 든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기회라고 여길 뿐입니다. 아직도 남편에게 문자나 전화는 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굳이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반년 동안 이 문제로 지루하게 싸웠음에도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한테도 가끔 연락은 왔어요. 후신 차단을 해놓은지라 모르는 번호로 자꾸 거시는데 이게 누구 휴대전화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따금 받으면 버럭 소리부터 지르십니다. 욕설도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게 되네요. 직업상 번호도 함부로 바꾸질 못하는데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혼할 것 같았는지 자기 아들이 이혼남이 되는 건 두려웠는지 지난 일 다 용서해 줄 테니 다시 들어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누구를 용서하나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울면서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하니 좀 받아들여 주시는 분위기고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라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며 조금은 정신이 편안해집니다. 이곳에 하소연한 덕분에 저는 현명한 방법들을 알고 있어서 시모의 문자를 다 캡처해놨고 욕설을 하는 전화도 다 녹취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제 방을 난도질한 사진까지 다 증거로 남겨두었고요.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제가 유리한 쪽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넉넉히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로는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정말 편안하네요. 여기에 글을 썼다는 게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록 제 호적에 이혼 경력은 남았지만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신경 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